자, 119쪽 보시겠습니다. 8번 테마에 이제 부동산 경매하고 매수 신청 대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8번 테마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기본서 나오면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 흐름만 좀 잡고 계시면 되겠고, 경매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업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첫 줄 끝부분부터 한번 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경매 부동산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취득의 알선이라고 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나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매수 신청의 대리,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입찰 신청의 대리와 매수 신청의 대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리니까 말 그대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등록을 하고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 내가 대리업을 하겠다라는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단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뭘 좀 적어 볼 거냐면,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업 이렇게 하죠? 중개업 하죠, 중개업. 근데 그 중개업만 하게 되면 수입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까 무슨 업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업과 대리업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은 일단 어디에다 이제 등록을 하냐면 우리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죠. 중개업 하겠다고. 반대로 우리 대리업 등록은 어디에 가서 하는 거냐면 법원에 가서 하는데, 이 법원은 지방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법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법원이 없는 지역은 우리 지원에 가서 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되고요. 꼭 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같은 데는 법원이 없잖아요. 그럼 성남에서 대리업 등록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수원에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중개업 등록을 하면 일반 거래 물건을, 그렇죠? 일반 거래 물건을 알선하는 거죠. 그렇죠? 거래를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근데 대리업은 우리 거래하는 물건을 알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한, 경매 물건에 대한 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알선과 대리는 전혀 다른 거죠. 알선과 대리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알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가 수반되지는 않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대리는 이 대리하는 결과로 직접적인 법률 효과가 수반되는 법률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업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꼭 등록을 하고 우리 그 입찰 대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거 만약에 안 하고 입찰 대리 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슨 법 위반한 걸로 보냐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개업 우리가 이제 하고 이 중개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개 보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행위 자체가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리 수수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는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요 이제 차이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업 등록을 했다고 가정하고 뭐 또 할 수가 있겠어요?
대리업 등록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나는 중개업은 별로 취미가 없고 중개업은 안 하고 싶고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만 하고 싶다. 요것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거는 왜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대리업은 겸업 업무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얘랑 얘는 같이 했을 때 허용이 되는 거지. 요거를 독립적 업무로 수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독립적 업무로 하면 그 사람을 부를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를 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한다고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개공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 지금 중개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중개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슨 업을 할 수 있다. 대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중개업만 하는 건 돼요? 예, 중개업만 하는 건 되는데 대리업만 하는 건 안 된다. 같이 하는 건 되고요.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워봤는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업 할 수 없죠. 예, 시험 봐서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 대리업은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 이 두 가지 종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보세요. 11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가 이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업무를 한번 좀 잠깐 읽어볼게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우리 경매 입찰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니고 10%를 걸어야 한다 그랬죠? 예,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공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업무를 또 대리할 수 있고 3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요. 4번에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다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도 대리할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을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게 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자,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례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땅이 이런 땅이 하나 이제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토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필지인데 이 필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배우셨죠? 공유? 네, 공유가 뭐예요? 공동 소유라는 뜻이에요. 근데 몇 분의 몇씩 소유하고 있냐면 2분의 1씩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분할해서 논아 가지면 되겠죠? 그럼 분할하는 건 아주 간단하네. 어떻게 논아 가지면 되겠어요?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해가지고 이게 쫙 나눠가지고 여기 갑을 갖던 여기 을이 갖던 둘이 합의하에서 논아 가지면 되겠죠, 그죠? 이 방법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토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토지가 이것도 똑같이 한 필지고요. 이거는 우리 그 2분의 1씩 그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논아 가질 수가 있어 없어요? 이거 논아 갖기가 좀 애매하죠. 왜 논아 갖기 애매하냐면 이렇게 논아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땅의 모양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논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아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앞에 다 가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분할이 하기가 좀 힘들 때 이때는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경매. 그러니까 이런 경매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 위의 경우에 이제 경매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경매가 나올 수 있냐면 자 보시면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유한다 그랬죠. 근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뭐를 하나 잡혀줬냐면 저당권을 하나 잡은 거예요. 저당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전체에 미친다 아니면 반에만 미친다?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전체에 아니면 반만? 전체에 미치는 거지. 왜 전체에 미칠까요? 지금 갑과 을이 전체를 2분의 1씩 논아서 우리 그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토지는 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저당권이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저 토지 전체를 다 경매하는 거죠. 전체에 미친다 그랬으니까. 대신
이 소유권 전체를 경매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몇 분의 몇만 2분의 1만 경매하는 거죠. 이것도 경매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경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왜 경매 나오냐면 돈으로 놀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저당을 잡혔을 때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즉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입찰할 때 누군가가 이 물건에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누군가가 가령 갑이라고 하면 갑이 아니고 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제3자인 병이 입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병이 들어가게 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 또 이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 채무자 아닌 타 공유자 갑에게 채무자 아닌 타 공유자 갑에게 얘가 신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 해가지고요. 우선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인정합니다. 누구한테? 갑에게. 그러면 이 갑에게는 무슨 권을 준다고요? 우선 매수권을 인정합니다. 우선 매수권. 그러면 얘는 입찰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입찰도 할 수 있고 뭐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우선 매수권도 행사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경매 물건의 값도 뭐 할 수 있어요. 입찰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얘한테 떨어졌다고 한다면 갑은 그걸 뭐 할 수 있다고?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은 어떻게 신청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병이 만약에 저 토지를 1억 2천에 사겠다라고 만약에 입찰했다. 그리고 얘가 최고가로 만약에 결정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1억 2천 똑같은 금액에 높일 필요도 없고요. 얼마로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1억 2천에 하면 돼요. 그러면 1억 2천 여기 1억 2천이면 금액이 어때요? 동일하죠? 이럴 때는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최고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우선권이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위 자체가 종전에 뭐였다가 최고가에서 지위 자체가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차순위 매수 신고 자체로 바뀌어버리면 이 의미 자체는 얘가 돈을 안 냈을 때 얘가 돈을 내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요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 요 차순위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럴 바에는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그러니까 이게 공유 물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어서 병이 최고가가 되었는데 정이 이제 그 다음에 차순위를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차순위를 했다고 칩시다. 그냥 일반적인 물건.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차순위 자체를 뭐 하는 것 자체가 안 돼. 포기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왜 포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자기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차순위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차순위라고. 그러면 요 포기는 죽어도 안 되겠어요? 아니면 죽으면 되겠어요? 죽어도 안 된다? 아니면 죽으면 된다? 죽어도 안 돼요. 자, 죽어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차순위를 해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가 어떻게 돼? 상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근데 차순위도 포기할 수 있는 차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차순위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선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포기하는 거. 요거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 포기가 되는 차순위가 있고 포기가 안 되는 차순위가 있대. 그럼 포기가 안 되는 차순위는 본인이 뭐 했을 때 신청한 차순위는 포기가 안 되고 구속이 있으니까. 근데 포기가 되는 차순위는 뭐에 의해서 우선 매수 신고 때문에 들어오는 차순위는 포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그거고요. 6번에 보면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에게도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한 그런 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은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뭐하는 행위, 포기하는 행위 자체도 역시 대리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순위가 언제나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포기가 되는 차순위가 있고 포기가 안 되는 차순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3편의 내용은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4편의 이제 용어, 실무 관련한 용어들을 몇 개 좀 실어놨는데 다 볼 거는 아니고 우리 중요한 거 한 10개 정도만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우리 이제 뭐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 용어들을 좀 실어놨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읽어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용어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자, 122페이지 가시면 이제 가등기가 있고요. 3번 용어에 뭐 있죠? 가압류. 그 다음에 뒷장을 잠깐 넘겨볼게요. 5번 용어에 뭐 있죠? 가처분. 그거 세 가지 다 별표를 좀 잡아주세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것들이다. 요걸 제가 칠판에다가 좀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두 가지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얘를 줄여서 보전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거 말고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요 담보 가등기는 그냥 줄여서 담보 가등기예요. 정식 명칭이. 그런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자, 어떤 내용이 다른 거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예를 들자면 매매가 있었어요.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 하는, 이전해달라고 하는 뭐를 갖고 있는 거죠?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청구권을 우리 둘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우리 등기를 한 거예요. 뭐를 지켜주기 위해서 등기를 하냐면 순위를요. 이걸 순위 보전 가등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순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등기한 거예요. 누구의 순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매수인의 순위.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의 물건, 하나의 부동산을 두 번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걸 이중 매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두 번 팔았을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 제일 매수인이 취득해? 아니면 제2 매수인이 취득해요? 누가 취득할까요? 제일 매수인 아니면 제2 매수인? 그거를 제일 매수인, 제2 매수인 누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한 사람?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최초 매도인이 제일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먼저 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제일 매수인. 근데 나중에 제2 매수인한테 등기를 만약에 먼저 줬다 그러면 소유권 누가? 제2 매수인. 그러니까 그거를 위험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매수인의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가서 뭐 하는 거? 등기하는 거를 보전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는요,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뭡니까 공동으로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보전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보전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거. 얘가 원하는 게 뭐죠? 이 앞에 보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얘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게 매매 계약은 원하지 않잖아요. 매매는 이미 했으니까. 그죠? 자, 얘가 원하는 게 뭐죠? 얘가 희망하는 거 소유권이죠. 소유권. 얘가 원하는 건 소유권이죠. 그러면 이 공동으로 등기했을 때 담보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건 뭐죠?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소유권이야? 아니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소유권 이외의 뭐?
금전이죠. 돈이죠. 돈. 그래서 이 금전 수비대차 약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를 더해요. 대물 변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빌려봤는데 만약에 이 돈을 못 갚으면 뭐로 대신 줄게? 물건으로 대신 줄게. 이런 어떤 계약을 하고 그걸 같이 가서 등기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전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거. 보전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이야. 근데 담보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아니고 뭐예요? 돈이에요. 금전의 반환을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빨리 보전 가등기가 있대.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담보 가등기가 있대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을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중개하려고 해. 자, 그러면 어떤 거는 중개해도 되는데 어떤 거는 중개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가등기가 되면 여기에 뭐가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지냐면 여백, 공간이 이렇게 하나 실려요. 여기도 여백이 이렇게 하나 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담보가등기든 보전가등기는 여백이 다 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왔다. 원인은 매매가 되고요. 여기도 소유권 이전이 왔다. 여기도 원인이 매매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중개하려고 하는 거야.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중개, 이거를 중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위험하고 어떤 거는 해도 될까요? 그거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 자, 어떤 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자, 왜 하면 안 돼? 매수인이 원하는 거, 즉 보전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게 뭐죠? 소유권. 그럼 얘가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이 여기에 다시 오겠죠, 그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오면 요 이번 등기하고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직권으로 말소가 되냐면 요 2번 등기가 선행 등기를 우리가 이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개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빠른 보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위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전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게 뭐기 때문에 소유권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하지 않는다고. 그럼 중개하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뭐 한 다음에 말소한 다음에 중개해야지. 그러니까 이거가 걸려 있는 상태는 절대 중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해. 근데 요거는 중개해도 되나요? 이거는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세요. 이거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 되는데 그 대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누구한테 줘버리는 거야? 얘한테 대금을 줘버리는 거야. 해서 이거를 변제해버리는 거지. 얘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담보가등기가 원하는 게 금전, 돈이니까. 그러면 얘가 돈을 받았으면 얘가 지워지겠네? 본등기 하기 전에 얘를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변제해서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등기 자체는 그냥 확정이 되는 거죠. 유효하게. 따라서 이건 중개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오는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일 때? 보전 가등기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먼저 오는 가등기가 뭐일 때? 담보 가등기일 때는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당권하고 동일하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저당권이 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죠? 인수해도 된다고. 이걸 인수한다 그래요. 또 안 와서 이거 갚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등기는 어떤 등기를 피해야 된다고? 보전가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용어인 가압류하고 5번 용어인 가처분을 한번 좀 연결해서 한번 붙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이런 용어들인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피보전 지키려고 하는
권리로 하는 보전 처분을 가압류라고 얘기하고, 가처분은요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보전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는 뭐하고 뭐 아닌 거, 돈과 돈 아닌 거, 요 차이, 개념적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가등기 일단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압류는 뭐 받을 게 있을 때, 돈 받을 게 있을 때 가압류 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돈하고 관계 없는 권리를 갖고 있을 때 가처분을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이 예를 잘 듣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친한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냥 영수증만 하나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 전화해도 안 받고 살고는 있는데 새벽에만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람이 집도 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가서 일단 누워있어? 누워있는 거 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을 돈이 있어요.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아. 문자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지. 뭐 아니면 뭐?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 자, 뭘 해야 되겠어요? 가압류. 왜 가압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돈이 뭐야? 돈이니까. 이때는 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혹은 자동차에 뭐 하는 거예요? 가압류를 해놔야지. 그렇죠? 그럼 가압류 신청은 어디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어요? 법원에 가서. 누구 단독으로? 나가 누구야? 채권자 단독으로.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를 가압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은 언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계약금만 줬는데 이후 연락이 안 돼. 그죠? 계약금 줬는데 연락이 안 돼. 누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가. 매도인이 연락이 안 돼. 예, 그러면 가압류해야 돼? 아니면 가처분해야 돼요? 내가 계약금은 줬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예, 중도금 줄 때가 됐거든. 예,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 가처분을 해야지. 가압류는 언제 한다고요? 받을 돈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받을 돈이 있어? 아니면 내가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되지? 소유권을 받아야 되잖아.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권리를 넘겨받아야 돼. 내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이 토지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무슨 가처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예, 이걸 뭐라고 해? 처분,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걸 해놓으면 얘가 이제 이걸 이중매매 같은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얘하고의 차이점 뭘까요? 보전가등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의 궁극적 차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과 보전가등기의 차이. 얘네들은 공통점도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소유권에 관한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예, 근데 궁극의 차이가 있어. 어떤 궁극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고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하고 얘의 차이점. 얘도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고 얘도 순위보전적 효력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칠판에 써 있기도 해요.
매매계약도 있잖아요. 여기 매매계약, 여기도 매매계약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기, 얘도 등기했고 얘도 등기했, 이것도 등기돼요. 가처분 결정되면 이게 등기가 됩니다. 그게 정답이야. 공동으로 하는 거가 뭐야? 가등기야. 공동으로 하는 게 가등기. 얘는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단독으로? 매수.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 단독으로. 채권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가압류하고 보전처분. 이거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요거는 공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등기는. 그죠? 네, 이런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의 4번 용어도 좀 잠깐 볼게요. 이 4번 용어도 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주라는 제도가 있나요? 호주 제도? 네? 호주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거 폐지됐잖아요. 예, 근데 호주 제도가 왜 없어진 건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주 제도가 왜 없어졌는지? 이것 때문에 호주 제도가 없어졌어요. 호주 제도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봐요. 남편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거든요. 예. 남편 성씨가 김씨예요. 부인 성씨는 뭐 강씨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죠? 예. 그러면 이들이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자녀의 성씨는 뭐예요? 김씨죠. 남편의 성씨를 딸도록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건 자녀들이 모두 김씨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예. 근데 이혼을 했어요. 이렇게 둘이 이혼을 해버린 거야. 이혼을 해가지고 애는 누가 데리고 간다고요? 부인이.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을 2명이 있었는데 아들 1명, 딸 1명 이렇게 있었는데 부인이 데리고 키우다가 새 남편을 만난 거예요. 새 남편을 만났어. 새 남편을 만났는데 새 남편은 박 씨예요. 예를 들어서. 응?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혼인을 다시 한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얘네들이 성씨가 어떻게 돼야 돼? 성씨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도 돼? 그러니까 호주 제도에서는 바뀌어야 돼요. 얘네들이 다 뭘로 바뀌어야 돼? 박씨로 바꿔야 돼요. 호주니까. 얘가 호주니까. 새로운 남편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되니까 성씨가 다 무슨 씨로 바뀌어야 돼? 박씨로. 얘네 입장에서 보면 웃기잖아, 그지? 자기 친아버지가 김씨였는데 새아버지가 박씨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우리 무슨 제도라고 그러죠? 호주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무슨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호주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폐지. 예, 그러면 이제 호주라는 말은 안 쓴단 말이야. 그냥 같이 모여서 사는 거지 호주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 집의 주인, 주체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얘네가 무슨 씨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박 씨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뭐 해도 돼. 김 씨여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집은 무슨 씨가 모여 사네. 예? 김 씨, 강 씨, 박 씨가 세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모여 살면 그냥 다 뭐가 되는 거지? 가족 관계라고 그래. 그냥 가족 관계. 그래서 호주 제도를 없애버린 거를 가족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옛날에는 호주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호적 등본을 떼와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호적 등본을 떼오라고 하면 안 되고 뭐를 떼오라고 그래야 돼?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와라 이렇게 해야 돼. 요즘에도 가끔 신문에 보면 어떤 기업에서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호적 등본 제출할 거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어. 그런 회사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예? 예. 아무 생각이 없는 회사거든.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있다니까 그런 호적 등본을 떼오라고 하는. 호적 등본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회사는 좀 이따 망할 거니까 안 가는 게 좋다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7번 용어의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예. 강행법규는 글자 그대로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임의법규에다가 밑줄을 한번 좀 쳐보시고요.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렇죠? 예,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 자체가 뭐 되어지는 거, 유효한 거, 예, 그걸 임의법규라고 해요. 그러면 강행법규는, 강행규정은 그 규정과 다른 약정을 맺었을 때 그 약정 자체가 뭐인 거네, 무효인 거, 예, 그걸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임의규정은 다른 약정을 해도, 법과 다른 약정을 해도 그 작정 자체가 유효한 거, 이거를 임의법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규는 다 지켜야 하지만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용어는 우리 기본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2번의 경합은 우리 일단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예, 또 넘어가고 14번 용어 잠깐 볼게요. 14번 용어,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은 우리 그 밑에 세부적인 또 4가지 원칙을 또 갖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줄에 보면 체결의 자유,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자유가 있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가 누구랑 계약할 건가는 내가 알아서 선택의 문제고, 내용 결정의 자유,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방식의 자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15번 용어에 이 고의과실은 어떤 결과를 예측했느냐 이러면 고의고, 그러지 못했느냐 그러면 과실인데, 그 고의과실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것만 하나 적어 놓을게요. 고의가 있고요, 과실이 있는데 요 고의하고 과실의 중간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과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불법성은요, 불법성은 어떤 게 제일 센 걸까요? 불법성, 불법의 정도, 어떤 게 제일 세다? 고의, 고의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센 거 중과실, 가장 약한 거는 그냥 과실. 근데 이 과실과 이 중과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통상 여기다가 경자를 붙이는데 이 말은 생략합니다. 따라서 시험 지문에 과실이라고 나오면 경과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고의와 중간에 중과실 있고, 그 다음에 경과실, 이런 식으로 불법의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대법원이 이 중과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과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고의 쪽에 아니면 과실 쪽에, 경과실 쪽에? 고의 쪽에. 그래서 이건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쪽에 있는 과실을 중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과실이라는 말이 잘 쓰이진 않지만 우리 이제 몇 번 나와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넘기세요. 134페이지. 17번 용어에 이제 공신의 원칙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공신력. 옆에다가 우리 하나 좀 적어볼까요? 공신력 들어보셨나요? 자,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민법에서만 들어봤어요? 등기법에서는 안 배우고? 들어봤죠? 그 민법이던 등기법이던 공신력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선생님들이? 뭘 인정하지? 등기에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신력은 공신력이 없다라는 말 하죠. 공신력이 없다. 우리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책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책임 안 진다. 누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등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신력을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고요. 대신 우리 등기는 무슨 력은 있다 그러죠? 추정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19번 용어 공탁이라고 하는 용어 있는데, 이 공탁은 좀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순위를 보존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근데 계약금 건너갔고 중도금도 건너갔어요. 근데 안전하게 뭐를 해놨지? 가등기를 해놓은 거야.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뭐만 주고 등기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잔금만 주고 등기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얘가 협조를 안 해. 그럴 때 무슨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공탁이라는 제도. 그러면 무슨 공탁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계약금, 중도금까지 줬다 그랬죠? 네, 그럼 뭐만 남았지? 잔금. 잔금을 공탁하는 거야. 이걸 이제 변제 공탁이라 그래요. 잔금을 공탁을 해놓으면 변제한 거나 마찬가지. 잔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이제 뭐를 다 준 거죠? 대금을. 예, 그러면 이쪽은 뭘 해줘야 되겠어?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겠지. 예, 근데 그런 지금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대신 소유권을 넘겨올 때 순위는 무슨 순위에 맞춰서 보전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굳이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공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36페이지 가보시죠. 관습법 제도가 있는데, 관습법은 말 그대로 관습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법적 확신으로 굳어야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습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백을 하나 좀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이다? 서울이에요? 아니면 세종시예요? 서울이죠? 서울이죠. 서울이다. 다 동의하시죠? 이거 동의 안 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꼭 서울의 수도를 정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냐? 없어요. 그런 거. 실제로 말하면 서울에 꼭 수도를 정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수도는 어디라고 생각해? 서울. 그걸 관습법이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이거를 만약에 수도를 우리 옛날 역사적으로는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천도하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해줘야 돼? 백성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근데 이 천도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천도하려고 하다가 살아남은 왕들이 없어요. 다 죽었어. 그렇게 약 먹고 죽는 걸 뭐라 그래? 아니 사약 말고 독살 당하는 왕들이, 정조대왕도 그랬고, 옛날 왕들이 다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 다 독살 시켜요. 이렇게. 그 누가 독살을 시켰을 것 같아?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럼 서울을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왜 싫어해? 서울 땅값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무슨 대통령도 독살은 아니더라도 탄핵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하고 그랬던 이유가 서울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바꾸는 거니까 누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이라 그래. 확신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습법은 제목 옆에다가 불문법이라고 하나만 써놓으세요. 불문법. 그럼 이게 법으로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지만 법이에요. 안 써 있지만 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습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좀 다시 말씀드릴 거고, 23번 용어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네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행정재산은 절대적 처분이 안 되는 재산이고, 일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그런 재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행정재산은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서 이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28번 용어까지 한번 가볼게요. 28번 용어에 등기 등록이 있는데 등기는 어디에다가 기입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하지요? 등기부. 등기부. 등록은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할까요? 장부. 장부 중에서 어떤 장부? 두 자로? 대장에다가. 네, 자 다시 등기는 어디에다가 올리는 거?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를 등기한다 그러고요. 등록은 어디에다 올리는 거? 대장에다가 기록하는 거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공시법 배울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등기하고 등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 아시고 계시면 되겠고 33번 용어까지 한번 가볼게요. 33번. 33번 용어에 우리 일전에 한번 배웠던 건데 반의사 불벌죄 있었다 그랬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는지,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고, 우리 법에서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는 죄가 하나가 있지요. 어떤 게 반의사 불벌죄였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뭐 했을 때? 누설했을 때. 예,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47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147페이지 오시면 37번 용어 부진정 연대 채무 이런 말 나오는데 그 부진정 연대 채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단에 한번 적어볼게요. 부진정이면 부자를 빼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 네, 진정 연대와 부진정 연대가 있는데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진정 연대는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연대 책임이나 연대 채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의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진정 연대라 그래요. 근데 부진정 연대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해서 연대 책임, 연대 채무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연대 책임이나 채무가 부담되어지면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예, 근데 아들이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대. 그죠? 예, 아직 막 23살밖에 안 됐어. 그럼 그럴 때는 누구랑 같이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어? 아버지하고. 근데 아버지하고 왜 같이 가서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뭐 해주는 거야? 연대 책임을 져주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같이 가서 은행에 가서 연대 책임을 질 때 은행원이 물어봐요. 자, 아버지 지금 여기 왜 오셨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안다고 해야지 뭐. 그러면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아시죠? 물어보고 다 여기다 먼저 그 서류 다 안내한 다음에 여기다가 쓰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뭐라고 쓰라고 그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라 그래. 그러면 거기다 씁니다. 자필로 아버지가 뭐라고 써?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어? 그냥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엄청난 내용이 써 있어요.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요? 아들한테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들이 만약에 대출을 못 갚으면 누가 대신 갚을게? 내가 대신 갚을게. 이거를 잘 설명을 했고 내가 잘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자필 설명을 해야 돼. 거기다가. 그걸 우리가 무슨 연대? 진정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부진정연대는 그게 아니고 내가 채무자인데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서 채무를 지는 거.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우리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대 책임을 지거든요. 그거를 부진정연대라고 그래요. 내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개념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가시면 불법행위가 있는데 그 불법행위 그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불법행위 아주 많이 쓰는 말인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위법행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위법행위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법을 위반한 행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돈 빌려 쓰고 안 갚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네? 왜 위법행위야? 법에는 돈을 빌려 썼으면 뭐 하라고 써 있어요? 갚으라고 써 있다고. 근데 안 갚으면 그것도 뭐야? 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그죠? 예. 근데 이런 위법 행위가
뭐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냐면 고의와 과실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게 많은데 그게 뭐하고 만나? 고의 과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거를 내자로 무슨 행위라고 그러냐면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예, 그러면 불법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위법 행위입니까? 네, 그럼요. 넓은 의미에서 위법 행위 안에 들어가. 근데 거기에 뭐하고 결합이 되면 고의 과실과 결합이 되면 이거를 뭐라 그래? 불법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호 안 지키는 거 불법 행위인가요? 네. 술 먹고 운전하는 거 불법 행위인가요? 네. 둘 다 불법 행위죠. 근데 어떤 게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한가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이 있을 때는 그 불법의 정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위법의 정도는 생기지 않아요. 그냥 다 위법행위지 크고 작은 위법행위는 없다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 다 위법행위 안에 들어가고 불법의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예, 150페이지. 42번 용어에 선의와 악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상식적으로 선의를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그렇죠? 예, 그럼 선의는 어떤 뜻이야? 어떤 사실을 몰랐을 때, 모르는 거를 선이라 그래요. 그럼 악의는요? 알았다를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많이 쓰는 용어고 기초적인 용어니까 알고 계시고 43번 용어에 성년우견, 한정우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교본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시고 15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54페이지 47번 용어에 에스크로우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에스크로우 용어는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행 보장업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이행 보장업, 이행을 대신해 준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행 보장업. 우리 일전에 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배워봤잖아요. 예, 그게 에스크로우 제도하고 관련이 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가시고요. 156페이지 가보시면 50번 용어에 무효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무효가 나왔죠? 유동적 무효.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제목에다가 채색도 좀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유동적 무효래.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는 거는 현재 무효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효라는 거예요? 현재. 예? 발음 잘 해보세요. 유효, 무효. 예? 애매하게 하지 말고 중간 발음하지 마시고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왜 무효야? 무효라고 써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니까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예. 근데 얘가 앞에 왜 무슨 말을 붙였을까요? 유동적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나중에 얘가 뭐로 바뀔 수 있대? 유효로 바뀔 수 있는 현재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옆에다 쓰세요. 유효로 바뀔 수 있는 현재 무효를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이 예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요. 허가 먼저 받아야 돼? 아니면 계약 먼저 해야 돼요? 허가 먼저 받아야 되지. 예. 근데 이거를 안 지키고요. 허가를 받을 건데 나중에 받자 하면서 계약을 먼저 했다 이거예요. 요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았대 안 받았대? 아직 안 받았어. 근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야. 허가를 받을 거를 전제했으니까 그래서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이 계약은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럼 무효예요? 아니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인데 이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라고. 그런데 언제가 되면 유효로 바뀌어?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도 잘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예. 어, 63번 용어 한번 가볼게요. 중간은 다 설명드렸던 용어들이네요. 63번에 지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지목이 현재 우리 지적법상의 공간 정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있는데 몇 개가 있다 그랬죠? 28개. 그리고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지목하고 똑같은 용어 하나 있다 그랬죠? 예, 지목과 같은 용어 뭐 있다 그랬죠? 지목은 토지에 붙이는 말이라 그랬죠? 예, 근데 지목과 같은 말이 용도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예,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지목은 어디에 붙이는 말? 토지. 용도는 건축물에 붙이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지목의 종류는 몇 개? 예? 28개. 토지의 종류가 28개.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도 당연히 몇 개 있어야 되겠어? 28개가 있어야 되겠지. 요거 28개, 28개. 그래서 지목 용도는 동일하게 28개씩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64번 아까 집행권은 받고 집행유예 선고에 나중에 볼 거고 차손이 매수 신고제도 아까 말씀드렸고 청문은 뭐 할 때 한다 그랬죠? 청문은 뭐 하기 전에 청문한다 이렇게 한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정지할 때 아니면 취소 처분할 때 그런 말씀 안 드렸는가 보구나. 전혀 답변을 못 하신 거 보니까. 그 청문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청문 제목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네, 청문은 그 사람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를 청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취소할 때 취소 처분 전에 사전 구제 제도로 주는 것을 청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취소해버리면 그 사람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자격 취소하면 지위 자체가 박탈되잖아. 그러면 억울하게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를 해서 청문이라는 거를 해서 억울한 취소를 안 당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청문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청문은 뭐 하기 전에 하는 거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겠다. 그치? 취소하기 전에. 예, 그러면 정지하기 전에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71번 용어에 보니까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은 좀 다른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중매매 해도 됩니까? 아니, 이중매매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까? 할 수도 있지. 근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형법상 배임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분명히 있어요. 뒷장 넘기시고요. 72번 용어에 보니까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잘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 수 있다와 해도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예,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행정벌, 행정질서벌 다 예전에 다 보셨던 거고요. 예. 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죠? 이제 1월 5일 날 내년에 뵙네요. 그렇죠? 네, 내년에 뵙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해가 그 무슨 년이냐면 이게 지금 발음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써 볼게요. 네. 새해가 무슨 띠예요? 내년이 원숭이 띠죠? 네, 그래서 그 붉은 원숭이의 해랍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네, 그래서 그 붉은 자가 들어가면 그 원래 이 동양 쪽에서는
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색을 붉은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뭐 하셔야 되겠어요? 돈도 많이 버셔야 되겠지만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예? 돈을 이제 벌으려면 이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 내년 아무튼 그 소원을 비실 때 내년에는 꼭 뭐가 되기를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기를 아무튼 그 소원 비시고요.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